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거래량이 적어서 큰 변동폭이 없다면 낙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최대 인출 흐름이 약 6주 만에 잦아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이 16.9K 구간에서 좀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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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 연도 내내 조금 이제 하락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번 연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69K부터 지금 뭐 16K 때까지죠. 지금까지 이런 하락이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사실 시중에 도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하진 않아서 그 해당하는 근거들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있을 첫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랑 그리고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좀 전체적으로 저번 주의 이슈들 같이 짚어볼 거고요. 이번 주에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아님과 2022년 올해 마지막을 같이 보내면서 내년 전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나스닥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산타랠리가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산타랠리라고 사실 이야기할 때 전만 생각하는데 사실 25일 이후도 산타랠리로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의 2주 정도가 거의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투수 효과를 노리고 이제 그런 세력분들이나 이제 이런 진입이 있어서 그런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전과 후를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거지. 이게 결국에 이제 전에 우리가 없었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다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말에 있을 그럴 연말에 있을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이나 이런 것도 또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 그 거래일로 따지면 27일이죠. 27일 어제 아무래도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5거래일 그 연말에 5거래일 정도 그리고 다음에 있을 이제 1월 1일, 2일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집중이 좀 다른 데로 넘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넘어가 있을 때가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과 후로 제가 나눠서 원래는 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좋았다면 전체적으로 전에도 좀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눌려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오늘이 나스닥장이 이제 26일 날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열리는 거죠. 3일 만에 제대로 열리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이제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많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횡보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기간이 조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게 더 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살펴볼 것들이 좀 더 있어서 그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낙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나스닥 장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선 저번 주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페덱스, 애플,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의 히트맵인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이게 저번 주의 히트맵이에요. 그 전주에 있었던 이제 좀 안 좋았던 장,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던 장 첫날에 이렇게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회복했던 장인데 이때가 어느 날이었냐면 페덱스랑 나이키의 실적이 좋았을 때 이렇게 좀 반등이 왔을 때를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 날 장이 마감됐을 때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실 것들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애플의 주식을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의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9달러 선을 깨지게 된다면 110달러까지도 열렸기 때문에 129달러를 과연 지지가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속 두 번으로 한번 찍어줬고요. 여기서 그래도 반등이 조금씩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실적 발표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이유들에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2주 정도 관련해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가 좀 없습니다. 지표 발표도 없고 전체적으로 악재도 사실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쪽으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많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느냐가 좀 눈이 많이 쏠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특히나 이제 금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 날 이제 장이 오픈이 됐을 때 이제 그 전에 금리 결정이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금리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대 심리가 사실 높아졌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기준금리가 5.1%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발표가 우리가 좀 눈을 많이 돌린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1월 달에 있을 실적 발표를 미리 가지고 오면서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시장에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5% 내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CPI나 PPI가 아무래도 좋게 나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좀 최종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4.5에서 4.75%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점도표상으로 5.1%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좀 오히려 실망 매물을 좀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PI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미국의 주택 가격이 거의 6개월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건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매 지수 자체도 계속 11개월 이상으로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시차가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6개월 이상에서 좀 7개월, 8개월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음에 있을 CPI 역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거 비용에 해당하는 섹터가 이렇게 파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 1월에 실적 발표가 물론 걱정이죠. 그래서 그때 전후로는 사실 많이 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생각보다 지금 발표된 것들이 많은데 나스닥에 해당하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가가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방어가 잘 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PC 물가 지수도 좀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의 지출이 좀 줄었다는 거에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결국에 지출이 준다는 것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출을 하는 게 파이가 커지다 보니 나머지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의식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의식주는 당연히 살아야 하니까 써야 하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쓰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좀 우리가 좀 지출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난 차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다음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진 것들 섹터 보시면 중고차 섹터가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 자체도 떨어졌고요. 그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의 하락 그리고 이제 같이 보실 거지만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하락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그 전에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아니다 좀 미루자 이렇게 힘드니까 미루자라는 식으로 소비를 좀 어떻게 보면 옥죄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좀 점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에 대한 전망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내년에 이렇게 힘들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긴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사실 크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는 내부 보고서에선 이미 이제 경기 침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요. 사실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내년이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축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대비를 했을 때 이렇게 사실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항상 문제들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땐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네. 이뤄졌을 때가 하락으로 많이 이뤄지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대비를 충분히 잘 하고 있고 현금 비축도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가 당연히 지금 저축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신다면 인플레이션율은 빠르게 잡히고 있고 전체적으로 CPI 역시도 이제 전체적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자체가 막 전부 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물론 1월 달에 초반에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은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그 테크 기업의 이후로 이제 좀 보신다면 결국엔 실적 발표 이후로는 안 좋을 이유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악재로 작용될 것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너무 걱정된다.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하시지는 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애플의 주가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129달러 선이 깨질 경우에 11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적 방어가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판매 지수는 계속 몇 개월 정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소비도 계속해서 줄면서 내년 CPI에 크게 좀 줄어듦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으로서는 아무래도 지출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또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긴 하지만 금방 해결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계속 직시를 하시고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투자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코인 시장도 상황 살펴볼 텐데요. 내년에는 우리 어떤 전망이 좀 보여지나요? 네, 우선 사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네. 미국 시장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으로 해서 사실 그것 자체도 조금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지축으로 많이 삼는 게 바이낸스의 차트인 만큼 전체적인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이용하는 게 달러라는 거죠. 달러로 네. 환전을 한 다음에 그 후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 전체적인 미국장이 이제 좀 코인장과 좀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좀 안
좋은 장이었다고 제가 표현했을 때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락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2% 정도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건강한 장으로 좀 모습이 이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기관의 투자가 결국에는 이런 이더리움이나 다른 외적인 것에서부터 알트코인에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유급이 되고 있다, 수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지출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해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먼저 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또 돈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서 이제 또 유급성이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긴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눌러준다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왔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드는 상황에서 그냥 종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네.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인 시장의 가격 역시도 나스닥장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15K 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죠.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마지막 하락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후로는 사실 이제 하락했던 것의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그 이상으로 좀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많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개수를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니라 하락했거나 아니면 아예 벗어났을 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에 매수를 해야겠다. 나는 어떤 성격이니까 어디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내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네. 내년 너무 힘들다던데 지금보다 힘들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초반엔 힘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 역시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현재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42% 정도로 좀 건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몰릴수록 좀 장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비트코인의 개수를 조금씩 모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때 물량을 조금씩 모아놨다가 개수적으로 손해를 안 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에 내년에 3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우선 이번 주가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다 보니 결국에는 그래서 2023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비탈리 부테린이 이야기를 한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의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스터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암호화폐를 대신 맡아주면서 이제 잘 맡아줘서 고마워라는 식의 이제 어떤 그 이자율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원래는 기관이나 이제 세력들 이런 투자가 많았던 이런 위주로 좀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소 이외에 다른 것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쪽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 코인 자체보다는 이제 이런 불안정한 환경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갑이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제 개인도 지갑을 사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각광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사실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 전에 샘 뱅크먼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전에 거래소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유치 때문인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딘가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달러를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에 해당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결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을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게 파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당하는 거래소에 이제 취급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거래소는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을 늘리거나 사용하는 사람 늘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주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유입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USDT나 USDC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바이낸스에서도 만들었던 그런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문제점들을 좀 일으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패깅이라고 하는데 달러와의 패깅이 자꾸 이제 깨지게 되면서 1대1의 비율로 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자꾸 사람들이 한쪽에 이 숏이라고 하죠. 공매도를 강하게 하면은 그게 패깅이 깨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일으켜지는 그런 시장이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 보이니만큼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가려면 스테이블 코인 쪽이 가지고 튼튼해져야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의 유입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켜보셔야 하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 다 나쁜 것 같아요. 테라루나 사건인 거 너무 진짜 그때 이후로는 정말 볼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하려면 꼭 필요한 이제 절차다 보니까 해당하는 코인들을 이제 좀 주목해서 어떤 코인이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파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거래소 그 이상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과 미국의 이제 세력 싸움이 또 코인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FTX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이득을 보고 사람들의 이제 이용자를 많이 끌어들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또 공매도의 대상이 됐고 이제 BNB라고 해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또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깅이 좀 1차적으로 깨졌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파이 싸움이고 영역 싸움이고 이런 것들로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는 안정화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거니까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결국 문제점들은 항상 코인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지갑에 이제 좀 활용을 잘 하신다는 거 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이제 공매도가 없는 그런 거래소로 옮긴다든지 뭐 이제 좀 마음이 편한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 자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력 싸움 그리고 나라 싸움이라고 또 했는데 달러에 지금 반감을 가진 세력 또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달러를 배척하는 달러를 좀 이제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법정화폐를 좀 바꾸는 그리고 그럴 모습을 결국 브릭스 세력에서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현재 뭐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2023년에 좀 전망 있을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지갑의 활성화입니다. 커스터디 사업을 하면서 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자를 좀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조금 더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USDT나 USDC만이 아닌 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FTX 사태나 또 테라루나 사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불신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역사적으로나 이런 이자 아니면 코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계속적인 발전이 내년에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이슈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지금 결국에는 중국 쪽의 이슈가 좀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중국이 좀
차지하는 파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 사실 인민들을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장이 좀 연출이 됐고 최근에 또 그랬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참여가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나 중국 쪽의 가장 문제가 사실 코로나입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이게 우리는 이미 거의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무방할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같이 이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코로나고 전체적인 나라에 좀 피해를 끼쳤다라는 식의 인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개방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12월 23일 전후로 해서 좀 위드 코로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입국자 수의 이제 전체적인 그 격리 기간 또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왜냐하면 1월 달에 춘절이 있어서 그 2주 정도 이제 또 사람들을 못 가게 하거나 막는다면 결국에는 그 반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춘절 기간이 사실 소비가 많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이 계속 개방을 하지 않고 내수 또한 이제 활발해지지 않고 워낙 강한 통제들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개방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럼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가 돼서 하루에 1,000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11명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11명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코로나 확진자 수의 화장터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의 신뢰를 좀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이 결국엔 중국 쪽 시장에 많이 좀 몰려 있죠. 아무래도 세계의 팔과 다리 역할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공장들이 사실 그전에도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그 공장에서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그 공장을 좀 닫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이제 생산을 또 중단을 했고요.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이미 감기처럼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상과 이런 것도 좀 연결이 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그 코인 시장에 꼭 이제 필요한 이제 모습이 좀 연출이 되려면 결국에는 중국의 개입이나 중국의 이제 직접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봤을 때는 이제 브릭스 세력들의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달러에 정확히 뭐 대척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있으면 결국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채굴자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유입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이제 당연히 매수세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일 건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사실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잦아지겠죠. 나중에 또 잦아질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결국에는 뭐 GDP 성장률도 저번에 5%고 이번 예측치는 2%대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 이제 좀 외부와의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중국이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약간 진퇴양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엔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브릭스 세력이 계속 이제 CBDC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결제를 뭐 합법화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의 뉴스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뉴스의 대장격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해야 하는 행동들이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있었던 뭐 달러가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중국의 개입이나 전쟁이 좀 종료가 된다든지 전체적인 브릭스 세력의 그 행위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 현재 계속한 코로나 봉쇄 사태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과 좀 손을 잡고 미국과는 다른 좀 탈달러 현상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암호화폐 쪽으로도 인도나 브라질, 브릭스 계열의 세력들이 점점 일어서는 추세이고요. 따라서 2023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가끔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가 메타버스는 끝났는지 좀 궁금해요. 옴니버스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옮겨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옴니버스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좀 확정이 되었나요? 네, 우선 옴니버스 예산이라는 게 약간 그 네. 이번 예산안에 대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옴니버스 예산이 이제 2,184조 원 정도가 또 네. 이제 추정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지금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건데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전체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율 자체도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긴축의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민주당이 원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이제 많은 쪽에서 많이 거둔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네. 시장에 또 2천조 원 이상이 또 이제 천천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된다면 지금 긴축이 강하게 되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오히려 고용 지표는 좋고 이렇게 좀 튼튼한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국방비로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이런 네.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근데 이미 이제 하원의원에선 통과가 됐고 이제 지금 바이든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4천 쪽이 넘는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쪽으로 돈이 더 돌아가게 하는 건데 결국엔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긴축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좀 안정화가 되었던 상황인데 천천히 돈을 또 푼다는 거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좀 취약계층에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시장의 취약계층에게 돈을 좀 풀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나 이제 코인 쪽으로 좀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장 자체에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경기 침체 없이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고요.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낫고 그 후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침체가 뭐 많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민들이 긴축을 잘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을 잘 아끼고 있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는 안 좋지만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정도로 계속 안 좋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은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결국에 내가 어느 쪽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느 쪽을 좀 많이 좀 가져가야 하고 중장기로 봐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성격에 맞게 그리고 보는 예산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죠. 네, 현재 미국에서 내년도에 옴니버스 예산이 2,100조 원이 넘어가면서 내년에도 좀 천천히 돈을 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예산들 우리 코인 쪽으로도 흘러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도 좋은 가운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좋을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얼만큼 코인 투자를 할지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설정하는 단계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우리 올해 한 해 또 이슈들 몇 개 정리를 해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보고 가실 건데요. 비트코인 차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시장에 사실 이슈가 크게 없어요. 네. 이슈가 크게 없어서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하게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계속 비트코인이 재미없는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횡보에 따라 어떻게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횡보장이 길어질 때 기관은 어떻게 하고 채굴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1시간 봉 이런 짧은 시간의 봉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갈 것을 보고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주봉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그 전에 이제 상승을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올려줬던 부분을 다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빼준 뒤에 상승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역시도 지금 69K에서부터 하락이 계속 보여지는데 이 하락을 이었을 때 결국에는 이 하락을 이제 마지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마지막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올랐을 때의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줬던 시작점을 지금 다 내려가고 나서 2차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2차 하락이 결국에 멈추는 시점은 그 전에 있었던 전저점 부분보다 조금 더 하락해주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게 15K 정도 대가 정말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단기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좀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제가 일봉이랑 1시간 봉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여기에서부터 하락을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17.8K 이상은 돼야지 그 전에 있었던 상승 부분 있죠. 20K가 넘어갔을 때 이때 모습처럼 이제 상승을 좀 줄 수 있는 거고요. 17.8K가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반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7.5K 선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8.2K 이제 12월 13일 그리고 이제 11월 30일인데요. 여기서 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18.5K 가까운 상승 후에 15K 미만으로 하락 후 재상승 관점이 아직 폐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달 정도 했고요. 18.5K를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닿지 않고 바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말씀했죠. 18.5K를 닿지 않고 18.4K를 닿고 나서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1시간 봉인데 결국에는 이제 차트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이 박스권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 여기 아래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1K를 넘어가 준다면 박스권 자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최근에 했다가 지금 올라간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이제 저항선에서 익절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알트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을 빼고는 지금 비트코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1K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이 노란색 선 안에서 짧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3일 정도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고 그 이후로는 결국엔 오늘은 나스닥장이 열리죠.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올 건데 방금 전에 애플 주식과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거는 애플이든 나스닥도 중요한 지지
지지선에 다 걸쳐져 있어요. 저항선에 걸쳐져 있어서 여기를 막고 기술적으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디서 또 매도를 해야 하냐면 결국 이 노란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너무 단기로 봐서 무조건 이제 있어야 된다. 난 선물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15K 정도에서 이제 모아 가시던지 아니면 17.8K를 상회하는 일봉상의 마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18K를 상회하는 이제 상향 돌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가벼워진 상태에서 좀 쉽게 움직이는 것들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는 사실 좀 위험하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 15K 정도가 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17.8K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7.5K 부근 선에서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단기적인 차트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초원님이 저번 달부터 짚어주셨던 시황에서는 우리가 18.5K 부근에서 15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재상승이 보여지는 패턴, 아직은 철회가 안 됐다는 점, 따라서 이 패턴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기관과 또 채굴자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상황들 어떤가요? 네, 우선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네. 매일매일 매주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기관의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실시한 기관의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은 매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직후부터 일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거고 그 매도세는 FTX 사건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사고 팔았는지를 같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양은 좀 줄었긴 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많이 좀 그쪽으로 수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많은 하락이 보였던 것은 결국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마이너스예요. 많이 좀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POS 전환이 되고 포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던 많은 코인들이 사실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 되었던 것들이 다시 뭐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월 달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그런 코인 자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더리움에서 뺀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전체적인 코인 자체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설문조사를 볼 건데 지금 보면은 12개월 동안에 이제 그럼 코인에 투자한 것들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이런 질문은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관에서는 늘렸다라고 이 대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거의 비슷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럼 지금의 하락은 있지만 결국엔 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자체를 12개월 동안 증가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12개월 후,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대답을 한 게 53%입니다. 결국에는 네. 기관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2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엔 지금의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에 대부분 70% 이상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기관이 생각했을 때도 똑같은 환경이죠. 이런 불안전한 환경이 대부분이 이제 좀 줄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했던 것이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승의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를 대신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좀 탈달러나 아니면 이제 좀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투자처로서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브릭스 세력들이 계속 이제 달러에서 좀 멀어지려는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사실 브릭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본 또한 최근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CBDC 발행도 이제 각 중앙은행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또한 이제 그전에 투자처로 삼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인도 정부 역시도 이제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디지털 루피를 만드는 것들을 결국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달러 시스템, 그 기축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도 봤을 때도 그러면 이게 상승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달러가 뭐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시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자체로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본성이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이제 브릭스 세력이 줄을 이루겠지만 그 다른 하회에 있는 그리고 다른 이제 국가들 역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코인 자체가 힘들다, 사라진다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을 18.5K 아니면 17.8K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신 다음에 산다든지 아니면 15K 아래로 하회했을 때 계속 천천히 모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조금 앞으로의 상승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관과 채굴자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해봤는데요. 우리가 기관의 지금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우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70%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적기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앞으로의 상승 요인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내년까지 흐름 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코인 섹터들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리플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번 상승에서 리플이 거의 4%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많이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리플을 450원대에서 매수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470원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세력이나 이제 그런 매수가 증가가 됐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전에 항상 이제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했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매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언제 매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기관이 역대급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플의 가격은 상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약식 재판이 1월 4일까지 뭐 합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재판에 대한 것이 좀 남아 있고 그런 것이 아마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줄 수 있는 것이 리플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과 관련된 송금 코인들이 있습니다. 송금 코인들 리스트 다시 이제 카톡방에 오시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리플은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리플이 올라간 다음에 오르지 않았던 이제 송금 코인 관련된 ISO 2002 코인들 매수하시면 그때 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리플 현재 450원대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물량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아직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플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우신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아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